안녕하세요. 어제 제가 그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곳이 아, 이 KOK 재단 실제로 이 사업에 해야 될 역할은 뭐 예를 들어서 메인넷을 개발을 했다. 그 개발을 했는 시기가 얼마 정도 기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 송가영 씨라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로는 뭐 수십억, 수백억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메인넷이 얼마가 될지, 얼마가 비용이 드는지는, 개발 비용이 얼마만큼 드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일단은 하는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개발 업체가 매출을 뭐 100억 단위가 됐다. 그러면 그 업체는 그것만 매진을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붙었다. 10명이 붙어갖고 1억씩, 어, 1억씩 10명이 붙으면은, 1억짜리가 10명이 붙으면은 10억 되지요. 그럼 90억이 남는 거예요. 뭐, 다른, 이제, 부대 비용이 뭐 좀 든다 손 치더라도, 자,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주 골자는 그거죠. KOK 재단과, KOK 재단은 KOK 플레이뿐만 아니라 플랫폼 사업 쪽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메인넷도 플랫폼 사업이죠. 뭐, 플랫폼을 구축을 해놔놓고 거기에 새들듯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라는 게 D앱이고, 그 D앱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결국에 KOK 플레이와 K 스테디움이라는 메인넷은 법인 자체가 KOK 재단이라 해야 되지요. 이게 지금 보면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연장해서 다시 조금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어제 보셨던 게 이거지요. 주 미디움은 영리법인으로 21년도에 케어케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22년 6월 말로 그 운영권 계약 해지 및 종료됩니다라고 했고, 그렇게 해가지고, 됐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 KOK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법인 이전해가지고 메타M에서 K스테디움으로 가고, 여기에서, 어, 그러니까 KOK 파운데이션 싱가폴 법인 메타M 이런 구분으로 해가지고 뭐 공지를 하겠다는 게 먼저 이 저기 4월 22일에 이렇게 나왔고, 결국에는 메타M은 미디움 LTD의 그 사명이 변경이 되는 것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미디움 LTD였고, 미디움 LTD가 메타M으로 바뀌었고, 여기서 하던 업무를 K스테디움 PT로 넘어간다. 그런데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여기에서 나타났다시피 이 업체는 KOK 플레이 운영권을 인수했다고 하죠. 그러면은 메타M도 있고, 뭐 그러니까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미디움 LTD 메타M이 실제로는 KOK 플레이의 운영 인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이 운영권을 인수를 했다라고 또 다른 말로 또 돼 있죠. 여기 갈로 해가 주식회사 딱 돼 있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게, 음, 잠깐만, 이게 화면 공유를 안 하고 보여드렸네. 그런데 그거는 일단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이니까 그대로 참조를 하시고,
여기에서 제가 오늘 어제 그 내용에 추가되는 내용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2022년 8월 2일에 탐사 보도 해가지고 시민 언론 열린 공감에서 그 기자 3명이 이 내용을 가지고서 다뤘는데, 여기에 일부 내용을 좀 참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데 네. 지금 이제 미디움 측은 이 콕이라고 하는 가상화폐 자신들하고는 뭐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네. 요 반론 부분도 있긴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여기 이제 KOK 플레이를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뭐 본인들의 입장도 담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은 여기 관련해서 좀 의혹 기사들이 나왔어요. 피해자들 얘기도 나오고 그랬더니 이제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강경 대응 및 재단명 변경 안내 이렇게 해서 최근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 자료가 송출되었다.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KOK 플랫폼에서 아래와 같이 악의적 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이러면서 기사들이 굉장히 악의적이었다라고 하면서 미디어 파운데이션은 싱가포르가 아니라 홍콩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누군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는데 이게 오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죠.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KOK, 그러니까 주식회사 미디움은 이 KOK와 별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싱가포르이 아닌 홍콩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거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조금 있다 보면은 영문으로 또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또 돼 있어요. 그런데 미디움 LTD를 언급을 하는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운영을 이 싱가포르이 아닌 홍콩에서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미디움 LTD 자체가 홍콩에 설립이 된 법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메타M으로 변경 운영되고 있다. 뭐 이거는 이렇게 제가 미디움 LTD, 미디움 파운데이션 아닌 미디움 LTD에서 메타M으로 사명이 변경이 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재단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썼는지, 여기는 다만 작년 말부터 재단명을 메타M으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메타M이 KOK 재단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메타M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재단명을 메타M으로 변경하여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KOK 재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재단이 여기에, 그것도 플랫폼 KOK 플레이 한 개가 있는데 거기에 재단이 2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정말 욕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에 또 미디움 파운데이션에 갈로 해가지고 홍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계속 좀 운영을 볼게요. 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냈는데 이게 오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죠. 네, 다음 보도를 보시면요. 근데 이게 미디움 측 설명이었어요. 보면 기사를 보면 네, 미디움 측 설명이었는데 이 콕플레이를 인수한 회사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아닌 싱가포르 소재 미디움 재단이다. 그러니까 이 투자하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투자하고 피해를 봤다고 자,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단 여기에서 제가 한번 읽을게요. 지난해 4월 콕플레이는 홍콩의 미디움 재단에 인수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이후 다단계와 유사수신 행위 등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인수 주체를 싱가포르의 미디움 재단으로 바꿨다. 그런데 싱가포르의 미디움 재단이 폐업 상태인 것이 밝혀지면서 콕플레이의 실소유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근데 미디움 재단이라는 미디움 파운데이션
싱가포르 법인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두 개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문으로 미디움 파운데이션 해가지고 두 개가 나오는 다 폐업 상태로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미디움 측 설명에 따르면 이런 내용은 있잖아요. 기자가 쓸 때 이 어디에서 이 답변을 들었는지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지요. 미디움 측 설명에 따르면 콕플레이를 인수한 회사는 주식회사 미디움이 아닌 싱가포르 소재 미디움 재단,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고 관로 해가지고 탁 돼 있어요. 미디움 파운데이션, 미디움 LTD가 아니에요. 미디움 재단이다라고 해놨고, 그러니까 콕플레이를 운영 인수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운영권에 대한 부분인데 콕플레이를 KOK 재단에서 미디움 재단이라는 쪽으로 이게 인수가 됐다는 식이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용어를 두 군데서 이 운영사라고 그냥 하고 말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을 해요. 미디움 재단도 미디움이란 이름을 쓰긴 하지만 경영진도 다를 뿐더러 주식회사 미디움과는 무관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미디움 파운데이션과 미디움과는 주식회사 미디움과는 무관한 회사래요. 다만 주식회사 미디움은 미디움 재단으로부터 콕플레이의 코어 기술 개발 및 콘텐츠 플랫폼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주 계약한 관련 업무를 진행 중이다. 어제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 정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70억 정도 매출이 KOK 재단으로부터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재단에서 이런 업체에다가 70억을 줬다. 또는 거기에다가 운영을 하는 부분까지도 여기는 뭐에 대한 부분이에요? 기술 개발 및 콘텐츠 플랫폼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160억이라는 거를 봤을 때는 저는 그게 전부 다 이 160억이 여기에 KOK로부터 나가는 금액이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 금액이 사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우리의 스테이킹 일부를 가지고서 지급이 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스테이킹 중에서도 비트, 이더, 테드가 그것이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USBT가 나간 금액을 대충 아는데 그 금액이 이 정도는 어, 될 것 같다. 그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스테이킹 되어 있던 거에서 주어졌을 거다라고 보여요. 그건 나중에 다 뭐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밝혀질 거라고 저는 사실 좀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미디움 재단이라는 게 미디움 파운데이션이고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여기서는 미디움 그냥 뭐 그 영어 그 자체로 미디움 파운데이션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미디움 어, LTD였고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메타 M이지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러면은 여기와 그 미디움 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상관도 무관한 회사라고 했는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주식회사 미디움에다가 수주를 줬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KOK 플레이, KOK 재단이 완전히 또라이 짓을 한 거지요. 바보 짓을 한 거죠. 왜? 어차피 여기
그 운영사라고 하는 여기에서 해야 될 역할이 이거였잖아요. 주식에서 미디움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KOK 재단과 미디움이 다이렉트로 하지 이렇게 중간에 왜 이 그 자본금도 1달러 뭐 보통주 한 주 뭐 이 정도 되는 회사와 계약을 해가지고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이런 뭐 계약을 또 추가로 하도록 하는지, 그러면은 책임 소지를 처음에 주식회사 저거 KOK 재단에서 묻는다고 하면은 어디로 먼저 묻겠어요? 미디움 재단은 묻겠죠. 미디움 재단에서는 그 사항에 대하고 또 주식회사 미디움으로 또 넘기겠지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또 KOK 재단, KOK 재단의, 어, 제가 여기에 보시면은, 미디움은, 영리법인으로 21년도 KOK 플레이의 운영권을 인수하였고, 주식회사 미디움이죠. 여기서 그냥 뭐, 일단은 모든 것들은 그냥, 그, 확인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 그러니까 인수를 했다 그랬었거든요. 인수한 회사로, 그러니까 미디움으로 나왔었거든요. 우리 아니야. 여기 미디움. 인수한 데는 싱가포르에서 설립한 미디엄 파운드. 네, 미디움 재단이고 거긴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고 우리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한 우리가 거죠. 그럼 공교롭게 미디움이라고 비슷하고요. 이름만 같지만 미디움과 블록체인 기업 미디움과 싱가포르에 있는 미디움 재단, 네. 미디움 파운데이션은 전혀 별개의 기업이다. 그쵸. 지금 누가 그 미디움이 그 콕이라고 하는 콕을 인수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세포가 거짓말이고 아, 그쵸. 그건 싱가포르에 있는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다. 이렇게 네. 그런데 보면은 앞에서 보면 또 콕에서는 이게 마치 다른 데서 어딘가에서 보도자료가 나와서 이게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그 언론사에 대해서 악의적인 기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뭔가 싶은데 계속 볼게요. 이게 뭔가 자꾸 느낌상 제가 볼 때는 그 요즈마 이 코리아 예, 이제 요즘은 자, 일단은 이 부분 정도까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마무리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거죠.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게, 어, 그 2021년 4월, 5월 뭐 미디움 파운데이션을 언급을 하면서 미디움 LTD, 이게 공지사항에도 보셨다시피 미디움 재단이란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공지의 주체로 나온 적은 없고 미디움 LTD로 나왔다가 메타M으로 바뀌었다가 이후에 K스테디움 팀으로 나왔다가 K스테디움 PT로 나왔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런데 미디움 파운데이션이라는 걸 싱가포르 법인들은 두 개가 나타나는데 그건 전부 다 폐업 상태고, 미디움 LTD라는 거는 홍콩이죠. 그죠? 메타M도 당연히 홍콩일 거고 400만 변경이 됐으니까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운영사로서 KOK 재단, 우리 이 KOK 플레이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나타난 적이 있냐? 그리고 재단 이사장조차도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을 거다. 계약만 떨렁이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돈도 나가야 되고 뭐 계약도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믿겠어요? 말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이야기하자면은 주식회사 미디움의 사람들만 계속 나타났고 거기에 김판용 씨가 계속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도 제가 앞으로 계속 보여드릴 내용에 보면은 미디움, 그러니까 KOK 재단이 아니고요. 김판종 의장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회사를 지칭을 할 때 미디움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표이사였던 김판종 씨를 이야기하고, 대표이사를 관뒀으니까 의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나선 어느 순간에 K스테디움 PT라는 게 분명히 제가 보여드렸던 공지사항에서 보셨다시피 메타M에 하던 역할을 재단에서 설립한 미디움 재단이라고 하는데, 재단에서 절대로 설립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확실하게 이거는 100% 미디움 재단에서 KOK 재단에서 어, 그 K 스테디움 PT라는 거를 설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공지들은 누가 탐냈을 것 같아요? 재단 이사장요? 재단 사람이요? 아닐 거예요. 시기적으로도 맞지도 않고요. 그거 다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K 스테디움 PT라는 곳에서는 처음에 4월 13일에 설립이 됐을 때는 임판종 씨조차도 거기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22년 12월 14일인가 그때쯤 돼가지고 한 사람과 교체가 됐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믿어보면은 K스테디움 대표이사 김판종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K스테디움은 우리하고는 그 KOK 재단이 아니고, 재단이 법인이 아니고 김판종 씨가 있는 K스테디움 PT라는 곳이 재단이. 근데 그 사람이, 그 업체가 어디에서 나왔던 업체냐? 시작부터 없었던 업체인데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뭐 그 해외 법인을 다 제치고 이 사람이 주로 그냥 나온 거예요.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은 어, 그 확인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정도만 가지고도 적어도 감이 오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이해를 확실하게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이어서 이거 제가 이 내용을 송가병 씨의 영상을 다시 조금 더 준비를 했는데 다 보지 말고요. 조금 띄엄띄엄 좀 볼 건데 잠시만요. 공유를 더 할게요. 오늘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도록. 지금 메인넷에 대한 크로즈 베타를 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생성해서 테스트를 하고 트랜잭션을 해보고 가스비를 받아보고 하는 과정이. 참고로 이거는 K스테디움 전세계 최초 송가병 8레벨 유저지 세미나 2022년 3월 22일이에요. 있어요. 이것이 약 한 달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 정도면 오픈 베타가 바야흐로 시작이 돼요. 몇 년 내 걸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서 상용화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토큰이었다가 오픈 베타가 바야흐로 시작이 돼요. 몇 년 내 걸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만들어져 있었대요. 이 사람 이야기로는. 그죠? 서 상용화가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는 토큰이었다가 이제 당당히 코인으로 인정받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트랜잭션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스캔해서 장부상에 나타나는 것을 모조리 검증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내가 내 눈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것을, 실제 생태계가 움직이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누구든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는 모두가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검증을 할 만한 사람도 없고, 검증이라는 것 자체를 여기서는 어떠한 뭐 트랜잭션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검증 로드의 역할을 지금 좀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누가 하느냐? 일반인이 안 하죠. 위임해가지고 위임을 받았는 사람 쪽에서 운영을 하는 쪽에서만 통상적으로 알 뿐, 실제로 우리하고는 피부로 와닿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할 만한 능력도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쭉 해봐야, 이더스캔 같은 경우에도 여기 스캔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더스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흐름을 익명성의 그 주소를 보고서 그 통상적으로 그게 보면은 그 1위부터 뭐 천등까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홀더를 좀 추적을 해 본다거나 뭐 누가 많이 보유를 하고 누가 언제 왔다 갔다 했는지 이런 내용들은 다 볼 수는 있는데 그냥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이 믿어 안 가지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믿어? 그런 말이 필요가 없다. 메인넷이 된다면요, 당연히 기술력이 입증이 되겠죠. 당연히 기술력이 입증이 되면은 얘네들이 탐을 내요. 과거에는요, ICO라는 걸 많이 했어요. 토큰을 팔았죠. 팔아서 ICO 자금을 모집을 해서 그걸로 메인넷을 만들었어요. 그럼 메인넷을 만들면 이 거래소에서 우선 상장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거래소에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메이저 거래소인데도 불구하고 떡락이 돼버려요. 투자자들이 몽땅 피해를 입어버려요. 무슨 얘기죠? 아니, 메인넷이 만들어졌으면 우수한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는 건데 왜 가격이 인정받지 못할까? 네, 메인넷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그 메인넷을 쓸 수 있는 유저, 생태계, 커뮤니티가 조성이 안 돼 있는데. 금방 이야기했는 거. 기술력이 입증이 메인넷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술력이 입증이 됐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메이저 거래소에 우선 상장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떡락이 된다. 이런 경우라선 치더라도 떡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제 들어보세요. 그 가스비가 나와야 되거든요. 운영비가 나와야 돼요. 못할까? 네, 만들어졌으면 우수한 기술력이 입증이 됐다는 건데 왜 가격이 인정받지 못할까? 네, 메인넷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그 메인넷을 쓸 수 있는 유저, 생태계, 커뮤니티가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유저, 생태계, 그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 있는데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당시로 이 사람이든 여기서 기술력 입증을 해준 거는 어떻게 보면 이건 주식회사 미디움이에요. 여기서 어, 그 메인넷을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유저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여기 커뮤니티 풀로 옮겨가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유저가 아니고요. 투자자예요. 1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용어는 그 역할은 투자자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쓸만한 어, 그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를 어떤 서비스가 주어진 거를 이용한 그 부분은 그때는 이제 이용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커뮤니티 폴로 결과적으로 지금 어, 그 자산 이전을 한 사람들 포함을 해서 몇 명이냐? 8만 명. 이게 2022년 3월 22일자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만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근데 그 숫자를 제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8만 명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 그건 전 좀 의구심이 가네요. 어쨌든 기술력이 입증이 되고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 손 치더라도 생태계 사용자 이런 게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업이 안 올라오면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가스비가 나와야 되거든요. 운영비가 나와야 돼요. 개발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지만 운영하는데 더 많이 들어갑니다. 개발 비용이 수백억이 들어간대요. 정말 이거는 정말 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있을까?
수백억이면요. 이 메인넷 하나 개발을 해준 업체는 풀풀 날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인넷을 사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있는 상태에서 메인넷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었다. 기술력만 가지고선 절대로 수요와 공급 원칙이 안 맞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당시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 이 메인넷이 출시가 됐느냐를 여러 군데에서 좀 캐치를 할 수가 있는 게 사기, 다단계 뭐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이 사람도 이 사람이 주로 그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 군데서 들은 것 같아요. 이 나오는 웬만한 영상에서는 그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거를 피해 가겠다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일을 현재 와가지고 뭔가를 리브랜딩 한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있었던 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고요. 자, 우리는 메인넷이 없는 상태에서도요. 세계 10대 메이저 거래소에 줄줄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넷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이 모셔갑니다. 우리는 TOK 플레이 DF로 ERC20 기반으로 해가지고 DF로 있으면서도 8개 거래소에 상장이 됐고 탑10 탑10에 들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2개인가 3개인가 그렇잖아요. 뭐 한 20위권 안에 거의 한 4, 5개가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김판종 씨가 이야기하는 메인넷 K 스테디움, 지금 K스타 같은 경우에 거래소 몇 군데 상장이 됐나요? L뱅크와 XT닷컴이에요. XT닷컴은 크게 거래가 없어요. 그 다음에 L뱅크도 거래 대금으로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했는 거 제가 에버리지를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한 만에서 한 3만 달러 하루 거래 대금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디앱으로 있을 때는 풀풀 날랐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메인넷이 나오는 시점부터 이게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한 거는 오픈 베타 크로즈 베타에서 오픈 베타가 요 다음 달 정도에 어, 시작이 될 거다. 그럼 완전히 론칭이 됐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뭐 한 4월, 5월이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따지더라도 만 2년이 지났죠. 근데 지금 뭐 어떤 상태예요? 자, 계속 들어보죠. 모셔가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시간으로 가스비 영업이익이 트랜잭션 피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이건 기능이기 때문에 아우 나 그런 거 전산 어려워서 못해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은행에 계좌 추적하는 거하고 거래 내역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회사가 돈을 벌어들이고 있구나라는 거. 돈을 벌고 있어요. 가스비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가스비가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 이거는 현재뿐만 아니라 뭐 과거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를 생각을 하면은 더 지금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말이 맞지가 않지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렇겠죠. KOK, K스타디움을 부정시하는 단어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수익 재원이 불투명해. 수익 재원이 불투명해. 또 하나는 다단계잖아.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자, 지금부터 이 메인넷으로 간 이유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제 K스타디움으로 바뀌면서 이 2가지가 완벽하게 해치가 됐습니다.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사실 맞았습니다. 우리는 다단계 판매가 아니에요.
한국 법령에서 얘기하는 한국만 그렇습니다. 방문 판매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해지가 됐습니다.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그동안 사실 맞았습니다. 우리는 다단계 판매가 아니에요. 다단계 판매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다단계 구조는 맞지요. 그 뭐 판매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는 사실은 판매는 될 수가 없죠.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뭘 팔든 뭐 하는데 어 KOK라는 이 저기 암호화폐 뭐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가상자산이라는 표현도 우리나라에서 쓰긴 쓰는데 실제로는 암호화폐라고 그냥 뭐 이야기를 합시다. 암호화폐를 거래소에서는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뭐 실제로 내가 보상을 받은 거를 어떤 개인으로부터 돈 얼마를 받고 할 수도 있기는 하겠네요. 한국 법령에서 얘기하는 한국만 그렇습니다. 방문 판매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대화의 판매로 인해서 3단계 이상의 수당이 풀리면은 방문 판매법 위반이다. 이걸 통째로 우리한테 잣대로 들이댔었어요. 근데 우리는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화를 거래하지도 않았어요. 금전도 거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단계가 아니야 라고 항변을 했지만 어찌됐든 니네들은 3대 이상에서 수익이 풀리잖아. 3대 이상. 그러니까 다단계야.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 메인넷 계기로 해서 정책 변경이 됐죠. 이제 2단계까지입니다. 1대는 우리는 원칙적으로 리퍼럴 마케팅이에요. 1대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요. 2대부터 15대까지는 하나로 묶어서 그것이 2대입니다. 이제는 그게 여기에서 저는 이거를 뭐라 그러더라 조금 더 들어볼게요. 3단계 이상 수익이 풀리지 않습니다. 2단계까지예요. 한국으로 말하자면 후원 방판 형식으로 바뀌었다. 후원 방판이 뭐 방문 판매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 저도 줄여서 이야기하는 단어들을 요즘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어쨌든 그 후원 방판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2대부터 15대까지를 하나로 묶어 준다. 그러면은 원래는 1대가 있고 2대가 있으면은 2대 다음엔 3대고 3대가 하나도 2대에 물려가지고 주든 안 주든 실제로는 1대, 2대 다단계라는 건 1대, 2대 지금 15대라고 하는 거는 1대부터 15대까지 있다는 이야기고 2대부터 묶어가지고 15대까지를 2대라고 하더라도 3대 있고 4대 있고 5대 있고 그게 쭉 있는 것들을 합쳐서 등급 수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이게 2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현재는 지금 또 없어졌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전 세계 전 세계 최초 8레벨이니까 이 사람은 엊그젠가 뭐 보여드렸다시피 2020년 뭐 10월인가 그때쯤에는 등급 수익만 6만 6천 개 이상을 받아간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루에.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이 시점이면은 22년 3월 22일이면은 뭐 20년 10월, 21년 10월, 22년 3월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1년 반인가요? 1년 반 정도를 뭐 엄청나게 어떻게든 벌었다는 이야기죠. 수익을 그 다단계 구조의 보상 구조에서 수익을 하던 거예요. 이제 다단계 소리는 있을 수가 없다. 하나 해결됐죠. 또 하나. 수익 재원이 불투명하다. 콘텐츠가 없는데 어디서 이익이 나오고 매출이 나와서 그 보상을 막아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결국엔 뒤에 돈 가지고 뒤에 사람 돈 가지고 앞에 사람 돌려막는 폰지 사기야.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토큰을 줘. 근데 그 토큰은 이미 발행해 놓은 거야. 원가 없는 토큰을 우리는 주고 그것이 생태계를 거쳐가면서 무형의 가치가 유형의 가치로 바뀌는 거야. 이 바보야. 토큰 이코노미 좀 공부 좀 해. 이렇게 떠들어댔거든요. 근데 공부하나요? 나 그런 거 몰라. 이랬는데 그러니까 안 믿었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니까. 토큰 이코노미만 공부를 하면 이것이 해결이 되는데 그걸 공부 안 하니까. 근데 이제는요.
토큰 이코노미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하지만 네가 들어가서 트랜잭션 봐. 스캔해봐. 수익 제한 나오지? 이게 됩니다. 가장 우리를 발목을 잡았고 괴롭혔던 이 두 가지 문제가 완전히 해지가 돼버렸다. 트랜잭션 일어나는 거에 대한 가스비를 확실한 수익 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때 기준으로 하여튼 뭐 2년 2개월 정도 흘렀어요. 그죠? 근데 확실한 수익 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이 금방 이야기했던 가스비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봐야 돼요. 있어도 워낙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뭐 어디서는 뭐 100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0원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누가 뭐 다른 트랜잭션이 일어나지 않고 DF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은 여전히 또 없을 거고 예습이 없을 거고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였어요? 인플레이션 가지고 지금까지 보상이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자 그렇게 받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가장 중요한 게 이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이 가능하려면은 D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D앱. 아까 제가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 말씀드렸죠. 어플리케이션에 D, 센트럴라이즈만 붙이면 D앱이 되는 거예요. 앱이라고도 합니다.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각종 게임이든 컨텐츠든 블록체인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서비스 상품을 다 D앱이라고 합니다. 이 D앱이 우리의 체인을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 체인, 이더 체인, ERC20을 갖다 쓰는 회사가 거의 다예요, 지금은. 그런데 이더리움보다 훨씬 좋은 기술력과 확장성과 결제 능력과 수수료가 싸다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토큰을 만들어낸다면 과연 이더리움이 나한테 맞는 것일까? KOK 체인이 나한테 맞는 블록체인 기술일까? 저울질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더리움은요, 지금 POW에서 POS 방식으로 바뀌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는 초당 20TPS가 채 안 나와요. 굉장히 느립니다. 비트코인은 초당 7TPS밖에 안 나와요. 그런 반면에 우리가 이것이 상용화되려면 실생활에 결제형 토큰으로 가능하려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정도의 결제 속도가 나와줘야 돼요.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결제 속도가 어느 정도냐? 약 2만 TPS 내외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15,000TPS를 국제 공인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딴 거 다 집어치워보고 생각해 보자고요. 일단 15,000TPS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술력 입증의 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메인넷을 론칭을 했다, 개발을 했다는 것 속에 여기에서 초당 처리 속도 TPS가 15,000TPS. 근데 이것도 어떤 데 보면은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주식회사 미디움이라는 데에서 다른 회사 쪽으로 한 20여 명의 고위직 직원들이 옮겨가고 거기에 인적, 물적, 지적 재산권까지 넘겨줬다고 했는데 그 업체가 15,000TPS 정도 나오는 테스트 성적서를 레포트를 한번 올려놨길래 제가 시험을 해주고 성적서를 발행한 기관과 통화를 한번 했어요. 근데 가르쳐 줄 수가 없대요. 근데 제가 왜 전화를 해봤냐면은 이게 주식회사 미디움에서 가지고 있던 자랑하는 15,000TPS를 특허 출원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뭐 특허가 아니다. 그건 아니구나.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거를 넘겨줘 가지고 그쪽에서 자기들이 또 테스트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레포트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업체도 또 마찬가지의 15,000TPS를 갖겠죠. 그런데 15,000TPS라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 솔라나를 이 사람이 비유를 들잖아요. 솔라나는 자기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에는 테스트 넷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실제로 한 75,000 TPS 뭐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구동을 했을 때는 한 3,000 TPS 왔다리 갔다리 갈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경우나 하면은 우리가 레이싱카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놈의 레이싱카가 얼만큼 빨리 달리는지를 여기서 이야기하는 테스트넷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경주 어, 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데에서 레이싱카가 도는 레이싱 트랙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속도를 측정을 하면은 75,000 TPS가 나오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것도 그 레이싱카를 강남 한복판에다가 갖다 꽂아 놓으면은 차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해서 갔을 때 그 속도는 얼마가 될 거냐. 이런 개념으로 실질적인 그 테스트는 실용화 해놔 놓고 사용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지는 안 해봤지요. 근데 제가 알아요. 코러스라는 거는 뭐 그 IC 스탠다드의 그 랩 인정을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돼 있는 데서는 어떠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코러스 인증서를 내줘요. 그거를 여기서 주식회사 믿음이라는 데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메인넷에 적용을 했을 때 15,000 TPS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안 해봤죠. 근데 제 파트너가 그 게임 전문가를 통해 가지고 제너들어가 그거를 그 접속을 한번 하고 그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봐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접속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는데 거의 1시간 정도가 걸렸대요. 그래서 뭐 두 말 안 하고 그냥 나와버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게임에서 정말 속도는 되게 중요해요. 업데이트 하는데 시간이 그 정도가 걸린다는 이야기는 속도가 그만큼 난다는 이야기일까요? 어떨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어, 개인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들은 얘기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국제 공인을 받았어요. 15,000 TPS를 올해 10만 TPS, 100만 TPS까지 도전을 합니다. 10만 TPS, 100만 TPS 도전해가지고 어떤 결과물 소리 들은 거 있어요. 이미 5만, 10만은 우리가 내부 테스트 다 끝낸 거예요. 자, 세계 최고의 결제 능력, 결제 확장성, 처리 속도 갖고 있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가스비. 왜 가스비라고 하죠? 여러분들 차 운전할 때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시죠? 주유소를 뭐라 그러세요?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하죠. 예. 이 트랜잭션 하는데도 차가 굴러가는 것처럼 연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가스비라고 합니다. 이 가스비가 블록체인상에서 나타나는 영업이익이에요. 메인넷을 갖고 있으면. 그런데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가스비는 지금 한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40불 정도. 예. 굉장히 비쌉니다. 트래픽이 심해지면 더 비싸져요. 어떨 때는 10만 원도 갑니다. 우리는 얼마?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 솔라나도 이기고 루나도 이기고 이오스도 이기고 퀀텀도 이기고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메인넷보다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싼 가격에 세상에 공급하겠다. 1센트, 10센트, 100원. 100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렇게 얘기하면 뭐 숫자적으로 좀 검증된 거 없을까? 이렇게 문의하셔도 되잖아요. 예. 이제 우리는 블록체인 상에서 회사한테 지급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DB에 의해서 지급을 받았어요. 매일매일 수익 정산 받는 것을 하루에 한 번 받았죠. 이제는 하루에 24번을 받습니다. 매 시간마다 수익을 정산해서 받아요. 왜 하루에 한 번 지급해도 되는 것을 왜 24번으로 나눠서 지급하느냐? 예, 24번이면 1회당 100원, 10센트 정도면 하루에 $2 정도만 회사에 내면 그만이에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1회당 트랜잭션 피가 $2가 돼버려요. 남들이 쓰는데 부담이 됩니다. 남들이. 이 DF들이 쓰는데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만 쓰려고 만든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남들이 쓰게끔 해야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더리움을 마치 갖다 쓰는 것처럼 그러려면 수수료를 낮춰야 된다. 그러니까 24번으로 쪼개서 주자. 그러면 1회당 10센트.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10센트 곱하기 일단 우리 유저들 상대로 해서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을 계산해 드리는 거예요. 10센트 곱하기 24시간이죠. 곱하기 1년 365일 해보세요. 10센트 곱하기 24시간 곱하기 365일 곱하기 우리 유저 수가 몇 만이에요? 활동 유저 수만. 계정 수는 수없이 많습니다. 의미 없어요. 우리는 활동 유저 수가 중요한 거예요. 활동 유저 수가 약 70만 명이에요. 곱하기 70만 명 곱해보세요. 이것만 해도요. 조 단위 가까운 돈이 나와요. 이것만 해도. 그런데요. 그건 우리 유저만 상대를 했을 때. 그것도 자, 유저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다 포함을 한 건데, 저도 포함을 한 거고, 저도 뭐 42개는 옮겼으니까, 뭐 커뮤니티 풀로 옮겼으니까, 저도 할 말이 있는 건데, 우리만 해가지고, 우리가 트랜잭션을 일으켜가지고, 그,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사라는 데가, 주식에서 미디움이겠죠? 뭐, 실제로는 미디움이 아니고, K스테디움 PT라는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그, 어, 메인넷에 관련된 기술력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면은 다 주식에서 미디움이에요. 그러면은 거기가 조 단위를 1년에 번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도 얼마짜리를 가지고서 트랜잭션 피가 100원짜리 뭐 이 정도를 가지고서 아까 뭐 곱하기 해가지고 한 1조 원이 된다라고 조 단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애시당초 이쪽으로 2022년도에 넘어간 사람들이 몇 만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지급했을 때만 가정한 거예요. 우리가 받았으면 거래소로 인출하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가 도입되면 결제하죠.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전송하죠. 이때마다 가스비가 발생이 돼요. 우리가 10,000 TPS를 보장한다고 할 겁니다. 이제 세상에다가. 그러면 10,000 TPS를 다 충족을 했다. 계산해 보시면 딱 나와요. 가스비만 3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가스비만 3조 이상 나온, 와, 참 부럽죠. 근데 일단은 우리 그 KOK 플레이의 소위 말하는 프론티어, 여기서는 뭐 충성 유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충성 유저는 무슨 충성 유저요? 그냥 뭐 일종의 스테이크인데 참여자고 또 소개를 하는 부분으로 따지면 프론티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여기에 일조를 하기 때문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여를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옮겨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세 손가락 보이는데 3조 원 이런 금액은 이거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죠. 일단은 이 D앱이라는 것, D앱 자체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한 개 프로젝트에 올라가 있죠. 그런데요. 우리가 유저가 점점 많아지잖아요. 지금은 영업이익의 두 축인 컨텐츠 플랫폼에 의한 영업이익은 지금 별로 없어요. 우리가 유저가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도 안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70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유저가 점점 100만, 200만, 1000만 명 된다. 그러면은 우리 유저를 상대로 해서 장사하려고 들어오는 D앱들이 무진장 많아집니다. 컨텐츠들이. 누가? 70만이라고 지금은 또 표현을 하네요. 그러면은 활성 유저가, 그러니까 이제 뭔가 활동을 좀 하는, 사용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서 이야기한 게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그 숫자는, 그거는 어떻게 이거를, 여기 참여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만들어지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미디움이요? 송가병 씨가요? 개인이 해가 될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여기에 지금 정말 이야기했다시피 KOK는 돈 한 푼 안 들고 발행이 되는 50억개라 그래도 제로예요. 실제로는
그 뭐 전기료 들고 뭐 이런 것들 시간 투자했는 거 이런 거를 제외하면은 제로예요. 제로의 가치를 한 1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뭐 그 해지하고 나갔던 어쨌든 처음에 스테이킹을 하고 이렇게 사람 소개하고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로의 가격이 50억 개도 1달러도 안 되는 게 한때 거의 7달러까지 갔잖아요. 거래소 한 개가. 그건 누가 했어요? 우리 모두가 했다고요. 근데 메인넷 뭐 이 사람 나서 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끌고 왔니 뭐 그런 그 저기 5월 6일 라이즈 뭐 컨벤션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거 보면은 이게 회사가 다 한 거 같고 이 사람이 다 한 것 같아요. 실제로는 점과 같은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노드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노드들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각계 전투를 한 거지요.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 송가병 씨라는 사람이 뭐 전 세계 최초 뭐 8승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영상을 하나 띄워놨어요. 이거 들으면은 이거 듣고 그 여기에 참여를 했다라고 보세요.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는 이 사람 다음에 레벨인 7, 6, 5, 4 이런 5, 4, 3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 가지고는 알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식이라 그러면은 종교도 덜 먹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뭐 몇 조 몇 쪽 하는 거 지금 딴 거 다 집어치워보고 만 2년이 지났잖아요. 어떠냐 이거죠. 결과를 보라 이거예요. 또 시간을 뭐 좀 있으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지금 정책이라는 것도 계속 바뀌어가고요. 심지어 커뮤니티 풀에 들어간 거는 이 당시만 해도 이 사람이 표현을 하기엔 디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DPOS 위임 지분 증명. 근데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 특허를 냈다라고 하는데 특허 출원을 해놨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DPOS가 아니고 DPOI겠죠. 이들이 들어오려면요, 우리한테 계약금을 내야 돼요. 뭘로 내야 돼요? KOK를 사서 계약금을 내야 되고, 우리한테 매출이 발생되는 모든 것이 트랜잭션화가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트래킹이에요. 이때마다 가스비를 내야 되는데 가스비를 뭘로 내요? 시장에서 KOK 코인을 사서 우리한테 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지금 KOK 토큰을 전송할 때 이더리움을 사서 가스비를 지불을 하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 가스비에 대한 영업이익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천문학적 숫자가 나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이 수익이 생겼어요. 고로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가 완성이 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 작동 원리, 로직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이거 볼래? 핸드폰 좀 볼래? 야, 2년 반 동안 단 하루도 실수 없이 수당 나왔대. 우린 수당 드린 적 없어요. 뭐 파셨어요? 아직도 수당이라는 말이 나와. 아직도 또 매출이라는 말을 해요. 제가 이러니 건강한 커뮤니티를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뭐 팔지 않았어요. 매출 아닙니다. 매출 없어요. 안 팔았기 때문에 수당도 없어요. 밑에서 뭐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없습니다. 밑에서 뭘 팔아야 그 수당을 내가 올라왔죠. 그건 다단계 판매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우리는 회사가 광고로 마케팅해야 될 것을 우리가 구전으로 마케팅, 리퍼럴 마케팅, 친구 초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회사가 광고비 또로 내려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단 하루도 회사가 실수 없이 수익을 지급해줬어. 믿을만하지. 그것도 2년 반 동안 이런 회사 없었거든요. 전 세계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어봐.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잘못된 거예요. 기업은요.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기업은 100년간 잘 먹고 잘 살다가도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소니도 그랬고요. 코닥도 그랬습니다. 기업은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느냐.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당당해지는 겁니다. 그래야 누구한테든 너 빨리 와. 시간 없어. 빨리 와. 나하고 이 사업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인지 지금까지 잘해왔다가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고 완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하셔야 된다. 자, 커뮤니티. 자,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이 사람은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그죠? 좋아요. 뭐, 알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현재 이 메인넷 때문에 그런지, 이 메인넷을 개발하는 업체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가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잘 가던 게 꼴랑 돼버렸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메인넷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게 만 2년 정도가 흘렀음에도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결과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결과물이 뭐냐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다른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요즘 이 사람 영상을 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 날 때마다 좀 보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메인넷에는 인플레이션이 통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행을 한다. 그래서 약 3천만 개 이상이 인플레이션 수량으로 발행이 될 거다. 근데 실제로 3천만 개가 아니고 2% 그랬으니까 50억 개 2%면 1억 개예요. 그죠? 그리고 6개월 동안에 6%를 푼다고 했어요. 그는 1억 5천만 개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됐으면 2년 정도 왔으면은 이야기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피부로 조금이라도 느낄 만큼의 내가 투자를 한 거에 대한 이 뭔가가 지금 느껴져야 되는데 깜깜하지요. 실제로 깜깜하잖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풀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머리 터질 것 같아요. 터져야 돼요. 그래야지 알똥말똥한 정도예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일단은 내가 넣는 거 아예 못 찾고, 그거는 제가 100% 이야기할 때, 100% 이전 관련된 거 이야기할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네, 결론적으로 오늘 이거 말고 한 번을 더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봤을 때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메인넷 기대 효과라고 이야기한 것이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결과가 뭐냐 이거예요. 그거 하나로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열변을 토했다, 뭐 이게 또 뉴저지, 어, 뉴욕 근처에 있는 뉴저지에서 뭐 한 것 같은데, 뉴저지가 뉴저지 주도 있고 뉴저지도 있고 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뉴저지 가서 강의를 한 내용이요. 이게 메인넷이 그 뭐 아까도 이 사람이 이야기했다시피 크로즈넷이 끝나고 크로즈 베타가 끝나고 오픈 베타가 곧 뭐 출시가 될 거다라고 하는 시점이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만 2년은 지났어요. 근데 트랜잭션이 있냐? 근데
정상가치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루에 8번 트랜잭션을 한다고 하니까 2,800명 모였던 5월 6일 라이즈업 컨벤션 때 하루에 8번 트랜잭션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 사람은 관뒀잖아요. 다 뺐잖아요. 얼마 전에. 그럼 뭐예요? 결과는 신통치 않다. 그리고 생각처럼,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아마추어지만은 정말 아마추어겠죠. 근데 프로페셔널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애마추어예요. 그리고 내용을 확실하게 뭐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닐 거고 이 블록체인에 몸을 담은 지 얼마 됐는지 그런 내용들도 나와요. 두 번째에 이 사람이 이 KOK를 만나가지고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안 좋았고 27년인가 뭐 건축 관련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속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뭐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어느 정도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이 사람이 그 설명을 한 만큼 뭔가 결과물이 나왔느냐? 경제적인 혜택을 보고 있느냐? 돈을 벌었느냐? 다 따져봤을 때 결론은 뭐예요? 하나도 없다야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거, 그 다음에 시민언론 열린 공감에서 언급했던 것과 어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이런 것들 다 연결해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이 정도들은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알려드리는 거는 사실은 안 해도 그만이지만 알 거는 좀 저는 사실 이 일에 거의 뭐 올인은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내용 전달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해왔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 가지고 법적인 싸움을 왜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까지도 해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만 2년이 지난 시점에 또 한 번쯤은 리마인드를 좀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아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너무 길어져서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 제가 오늘 더 하고 싶었던 말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